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얼마 전 종영한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 주인공 미지는 매일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문장을 읊곤 하죠. 차갑고 쉽지 않은 도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지만의 다정함을 채우는 문장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정한 주문이 있나요?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오늘은 차가운 도시에서 나만의 다정함을 착즙해보는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지, 예림, 수연 PD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부나라 커피공주, 강릉에서 살다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온 예림입니다. 저는 군산에서 살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온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자란 차가운 도시생활 2N년째인 민지입니다. 사실 저도 민지님처럼 서울에서 태어나 삶의 한 3분의 2 이상을 서울에서 살고 있긴 한데요. 자라면서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좀 이래저래 이사를 다닌 경험은 있어요. 특히 제가 기억이 나는 건 12살부터 14살까지 천안에서 3년을 잠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성수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수동이 이렇게 핫한 곳이 아니었고 오래된 공장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는 곳이어서 환상이 와장창창창 깨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아, 참 서울은 차갑고 쉽지 않은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쉽도라는 이번화 주제를 예림님이 좀 제안을 해주셨죠. 그렇죠. 네, 요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이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 트윗이 있습니다. 그 트윗을 먼저 읽어드리자면 안녕 서울, 내게 방 한 칸만 내줬고 단 한 번도 집인 적은 없었던 이 차가운 땡땡땡들의 도시여. 그래도 이 다채로움과 익명성만큼은 정말로 그리울 것이야. 이런 원트윗이 있었는데요. 저 이 트윗을 보면서 되게 웃기기도 하고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차갑지 않은 순간이 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서울을 어떤 사람들의 도시로 느끼고 있는지 직접 나눠보고 경험을 좀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길 바라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방송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땡땡땡들의 도시를 조금 더 번안을 해서 부르기로 했는데요. 차갑고 쉽지 않은 도시라는 의미에서 차쉽도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발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때요? 세 분에게도 서울이 각자 뭐 좀 차가운 도시로 느껴졌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서울 와서 스트레스였던 게 치안 관련해서 위험할 뻔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아, 네. 학교 캠퍼스 근처에서는 뒤에서 뭔가 저를 안을 것처럼 팔을 쭉 뻗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확 돌아보니까 당황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근처 편의점에 막 뛰어가서 주저앉아서 진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었고 네. 또 대낮에 청계천 주변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분이 제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귀에 대고 19금 말을 하면서 막 지나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길 물어보면서 헷갈린다면서 갑자기 목적지까지 같이 가달라고 차에 탈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 이런 데선 정말 그때 텅텅 비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굳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이제 술을 좀 드신 것 같긴 했어요. 술 냄새가 났는데 계속 제 쪽으로 몸을 기대시는 그렇게 좀 무서웠던 적이 많아서 그때는 정말 남자처럼 입고 싶다. 뒤에서 누군가 날 봤을 때 정말 내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처럼 입어서 남자로 나를 오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별 일들이 다 생기는.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 진짜 특히 서울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께는 참 치안이 그쵸. 큰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림님은 올라오셔서 어땠어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제가 그리고 있던 그 I love Seoul 이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라 제가 회기 쪽에 살다 보니까 이제 KTX를 타고 내린 곳이 딱 청량리역이었어요. 이 청량리역에서 제일 먼저 보인 글자가 청소년 통행 금지 구간인데요. 그게 예전에 청량리 588 구역이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서울에서도 서울이 비싼 땅인 만큼 그래서 바뀌지 못하는 여러 오래되고 고인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좀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막 20살, 대학 이러면은 젊음, 문화, 청춘 이런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그런 청춘을 즐기고 나서 돌아오는 집이 너무나 쬐그만한 이 인격이 말살되는 평수의 원룸. 그러다 보니까 이 즐거움과 인격 말살과 이 괴리가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도 저 자취방도 제가 처음 구할 때는 어떤 집이 좋은지 어떤 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잘 모르고 구한 자취방이 진짜 그걸 나타냈는데요. 일단 들어갔는데 동서남북 사면이 다 다른 패턴의 벽지였어요. 화려하다. 심지어 전 살던 사람이 이렇게 긁었는지 엠보싱 벽지로 군데군데를 이렇게 보수를 하셔서 제가 술 취해도 한 번도 뭐 머리를 쾅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엠보싱 벽지가 저를 안전한, 지켜줬거든요. 보통 여자 혼자 자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안이 걱정돼서 남자 신발을 갖다 둔다던가 택배 받을 때 남자 이름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각도팔 맞아. 같이. 예린님도 그러셨나요? 완전 맞아요. 저도 택배 이름을 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 곽두팔, 박병용 이런 걸로.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직구를 하게 됐었을 때 그 이름으로 설정을 해놓은 걸 까먹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양제를 샀다가 자꾸 반품이 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거 진짜 못 쓰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저의 곽두팔 씨 때문이었더라고요. 아, 그게 이름이 달라가지고. 네. 이예림 씨가 자꾸 곽두팔 씨로 받으니까. 아, 이게 통관할 때 통관을 해야 되는데 네. 안 됐군요. 아이고. 그래서 환불은 받으셨나요? 받긴 받았는데 네. 너무 부끄러워서 다음부터는 크로스 체크를 한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사는 장소, 그러니까 원룸, 네. 제가 말했었던 그런 인격 말살의 크기가 서울을 진짜 차갑게 좀 와닿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한 몸 뉘이고 살 곳을 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이런 차가운 면모를 많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림님이 약간 제가 듣기로는 이 사는 장소를 좀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막 집도 구하러 다니시고 막 은행도 가보시고 공인중개사도 열심히 가고 했는데 그때의 경험은 어땠어요? 여러 경험이 있지만 저는 임대차의 차가운 만큼 혹한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왕십리에 살게 됐을 때 그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대학생, AKA 무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금 대출 설명으로만 보면은 이제 집이랑 계약서만 멀쩡하면은 대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대출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는 어쨌든 이자를 낼 수 있을 사람을 찾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서류를 다 뽑아서 가져갔더니 창구에서는 야, 너 무직이면서 이 돈을 빌려달라고? 라는 눈빛으로 보셨어요. 저도 그게 이해는 갔지만 슬프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진정한 쇠맛, 뭐 다른 쇠맛은 쇠맛도 아니고 이 쩐의 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표정이 더 아팠던 거는 제가 그때 무직인데 단순히 무직이 아니라 어쨌든 구인 공고에 글을 넣고 이렇게 취준을 하고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네. 무직인 것 자체가 위축이 돼 있었는데 너 무직인데 이 돈을? 이라는 눈빛까지 받으니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그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아서 아직도 그 은행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분들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나요? 좀 친절하게. 네. 또 저의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회기에 살았는데 그 저의 동기들도 그 회기에서 전세 사기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때 좀 주변에서도 많이 마음 힘들어하고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전 지금은 이제 전세가 너무 무섭다 싶어서 급하게 좀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서 작년에 계속 발품을 팔아서 올해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아, 진짜 야무져요. 네. 작년에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이 쬐끔이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이 얼마나 저를 좀
얕잡아 보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아주 희한한 집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아 진짜 땡땡땡들의 도시가 맞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회기에 처음 정착을 해서 왕십리로 갔다가 이제 지금 살고 계신 곳까지 계속 이 옮겨오는 여정 동안이 서울의 차가움과 이 혹독함을 엄청 느끼셨던 것 같네요. 네. 근데 대단해요. 이렇게 야무지게. 아, 아닙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 집을 구하기 위해 막 대출도 해보고 공인중개사도 가보고 이런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경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온전히 독립을 하는 그 딱 첫 번째 과정이니까. 예림님은 익숙한 고향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도시에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더 차갑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민지님은 어때요? 민지님도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쭉 사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서울에 익숙한 서울러들에게도 서울이 마냥 따뜻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이 고향인 서울러지만 그럼에도 서울이 낯설고 좀 차갑게 느껴졌던 적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아까 예린님한테도 언급됐지만 취준생이던 시절인데요. 아, 역시,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나고 자랐고 서울에서 지내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일자리를 찾아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약간 직무의 일자리도 서울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빡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문과는 100번 떨어져야 취업할 수 있다는 말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그때 솔직히 코웃음 쳤어요. 문성합니다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제 얘기가 됐을 때 네. 진짜 서울이란 도시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아 내가 계속 여기에 사는 것만 고집하는 게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지님 실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도 알아보신 적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 성남까지가 저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예림님과 수연님 재밌네요. 재밌네. 거기가 좀 멀어서. 경기도까지를. 맞아요. 근데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은 서울에 정말 회사가 많고 사실 쏠려 있는 것도 문제적이긴 한데 그래, 근데 이 많은 곳에 또 사실은 내 한 몸 들어갈 곳이 없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서울에 살다 보면 그 인구 밀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 이 차로 가득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보면은 아 정말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진짜 서울에 너무 모든 게 몰려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 모두가 막 친절하고 호의가 가득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무신경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무신경하게 살아가는 점을 느낄 때 조금 더 이 도시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군중 속의 고독? 약간 맞아요.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미지가 이렇게 늘 대사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 도시에서 나를 버티게 해줬던 그런 다정함이 있나요? 어때요? 다른 세 분은? 저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가 대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하고 맛집이나 핫플 이런 데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서울이 마냥 재밌고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어쨌든 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차가움을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또 기숙사에는 주로 지방 사는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오히려 서울에 왔더니 여기저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만 지내다가 이젠 졸업을 앞둬서 기숙사에 나가야 할 때가 됐죠. 그때는 이제 제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취준생 신분으로 집 걱정을 하다 보니 서울살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그때 확 체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지방에 올라온 사람으로서 뭔가 서울이 덜 차갑게 느껴지고 서울에서의 삶이 조금 덜 막막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청년주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만의 작고 소중한 보금자리인 청년주택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맛이 있구나 이런 재미나 성취감도 느끼게 됐고 하지만 물론 이젠 되게 작은 조그만한 원룸 형태라 친구들한테는 거의 인형의 집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노력해서 집을 구하고 저만의 뭔가 보금자리가 서울에 생기니까 그때부터 좀 더 정이 생기고 정착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나만의 어떤 보금자리, 맞아요. 나만의 장소가 이 낯선 도시에 생긴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이 청년주택이 뭔데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청년주택이 지원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되게 많고 까다롭고 붙기가 진짜 힘들어서 거의 로또 수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미 로또에 당첨이 되신 거네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당시에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그러면 네.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죠, 당연히. 소득은 정말 그 청년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두 번째가 나이인데 보통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거나 아니면 만으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서 이 나이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저 약간 아직 희망이 있네요. 그렇죠. 만이니까 특히 로또급 희망. 나이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또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건 바로 청년주택이냐 아니면 행복주택이냐.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제가 사는 건 청년주택인데 보통 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네. 근데 이 청년주택은 위치는 정말 말 그대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임대료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 치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에 반면 LH나 SH에서 지원해주는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청년주택에 비해 굉장히 저렴해요. 하지만 위치나 시설은 청년주택이 위치한 것만큼 그렇게 핫한 역세권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청년주택이잖아요. 근데 네. 월세가 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이제 수연님이 어디 사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고려하면은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저렴한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대학생일 때도 그 지역에 제가 한번 저도 자취나 네. 물가에서 알아는 봤거든요. 그때도 최저 거의 고시원 같은 것도 45만 원 그렇죠. 이랬거든요. 네. 저도 엠보싱 원룸도 그 정도 네, 3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네요. 네. 위치가 너무 좋고 제가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치안에 좀 예민해서 네.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되게 대도로변에 안전하게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친구 한 명이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행복주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월세가 10만 원 언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갭이 굉장히 그 큽니다. 정도 있구나. 네. 네. 당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당첨이 이미 된 사람으로서 약간의 꿀팁 같은 것도 있나요? 보통 지방에 올라온 친구들은 많이 서울 주거 포털이나 LH 청약센터 또 SH 공사, 마이홈 포털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정말 위치 좋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저렇게 공식적인 주거 관련된 사이트에서도 주기적으로 정보가 올라오지만 SNS가 조금 더 발이 빠른 것 같고 저런 공식적인 사이트들은 좀 제가 먼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SNS로 계속 이런 것만 자료를 찾다 보니 저절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네. 오히려 저런 공식적인 사이트들보다 더 빠르게 인스타에서 태워주기 때문에 인스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장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뭐 각자 뭐 수연님이나 예림님처럼 어떤 매매든 뭐 이렇게 청년주택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 나만의 장소를 가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모두가 또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나만의 장소를 찾는 법이 있다라고 예림님이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저는 효과적인 서울 착즙법으로는 땅 따먹기인데요. 땅 따먹기요. 네. 네. 이거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인데 직접 제 두 발로 이제 여러 동네를 곳곳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지도 앱을 켠 다음에 서울에서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역명이 보이는 그런 동네를 픽해요. 예를 들면 장승배기 이런 곳 말이죠. 장승배기 안 가봤어요. 네. 그쵸. 민지님 가보셨어요, 장승배기? 안 가봤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촌스러운 서울 사람들. 그런 동네에서 이제 간 다음에 그 동네에 가서 열심히 걷고 헤매보면서 여러 곳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녁에는 이렇게 노을을 머금은 그런 빌딩들이나 또 이런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손녀나 할머니가 나누는 그런 대화도 들리고, 최근에 제가 생각났던 건 제가 집 근처를 걷고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 2명이서 조금 더 리더격인 아이가 너 망원 한강공원 걸어봤어? 여기만큼 좋은 곳이야 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래 망원도 좋지 싶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서울 구석구석에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저한테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에피소드들이 각자 담겨있는 이런 서울이란 도시에 정남이가 쬐끔은 붙습니다. 그치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출퇴근길엔 살짝 탈부착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땅 따먹게 하신 동네가 있으세요? 최근에는 제가 홍제동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간 이유는 그냥 6호선 지하철 노선도 모양이 희한하게 생겨서입니다. 그 6호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가 이제 도중에 한번 빙글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의문의 맞아요. 구역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저는 원래 연희동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희동 그 특유의 낮은 건물 그리고 그 한적함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연희동은 아무래도 좀 분해가 나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뭐 전 대통령의 사저도 거기 있죠. 장난 아니죠. 담장이 정말 높아요. 거기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런 연희동과는 다르게 홍제동은 이 연희동에 살짝의 좀 포근함과 정겨움이 좀 더 섞여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소소한 에피소드로는 이제 동네 빵집이 거기도 있어서 빵집에 들렀는데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주인분이 지금 막 구워냈다고 가면서 먹으라고 짜투리빵을 주신 거예요. 오, 그런 네. 게 진짜 맛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짜투리빵을 딱 받았는데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로 막 따끈따끈한 빵을 이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맨빵도 아니고 치즈가 안에 들어있어서 도중에 너무 고소하고 그때는 초여름이었거든요. 네. 초여름 바람이 막 살살 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즐겨 가는 장소가 있는데요. 네. 저는 조금 뜬금없지만 광화문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쪽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안국, 서촌, 종로, 광화문 일대 이 부근을 다 좋아합니다. 좋죠. 저는 일단 근처에 마음에 드는 카페를 하나 픽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요.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고 뭐 그냥 개인적으로 밀린 할 일을 하기도 하다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이랑 문구들을 잔뜩 구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날이 덥지 않으면 청계천에 가서 잠시 쉬다 오기도 하는데요. 뭐 이건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요. 저한테 왜 이런 루트가 생겼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쪽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 많은 장면들이 섞여 있는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턴으로 첫 사회생활을 한 곳이 광화문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전 아직 인턴인 신분이니까 완벽한 정규직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 3호 사원증 메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그때 사원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얼른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이런 동경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서울에 살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저의 인생의 장면들이 다 합쳐져서 이곳을 마음 편한 장소로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보니까 저처럼 그 동네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규현하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규현 노래 중에 광화문에서라는 노래가 굉장히 정말 메가히트한 곡이다 보니 그 트위터에서 약간 밈처럼 광화문에 간다라는 걸 규현하러 간다 혹은 뭐 규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이 꽤 많구나 한번 또 실감했습니다. 민지님의 최애가 규현? 중 한 명으로 하시죠. 근데 저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화문에 가면 뭔가 이 뒤에 산도 있고 맞아요. 그 경복궁도 예쁘고 막 탁 트여 있고 이래가지고 도로가 되게 위로가 된다. 왠지 모르게 위로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취직하기 전에는 저도 광화문 교보문고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도 첫 취직 장소가 광화문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가능한 회사랑 멀어져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잘 안 가게 됐고, 세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이런 애정, 내가 어떤 서 있는 곳에 대한 애정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저 역시도 장소에 대한 어떤 애착을 만들거나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죠. 탐험하는 걸 좋아해서 서울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지만 일부러 좀 찾아 나서는 편이기도 한데, 제가 사는 곳을 약간 재발견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약간 오래된 건물을 좀 좋아해요. 서울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곳이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약간 낡고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전 그중 하나가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에 남산 회현 시민 아파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추격전 에피소드에. 그래서 거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친구랑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서울에 진짜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뭐 종로구 창신동에 동대문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긴 또 약간 중정 구조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고급스러운 구조여가지고 연예인 분들이 많이 살아서 연예인 아파트라고 좀 불렸대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 가까운데 충정로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연두색의 되게 낡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충정 아파트라는 곳인데 그거는 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옛날 그 막 6.25 때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6.25 때 막 서울 다 폭격당했는데 그 아파트가 있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아파트. 안전이 보장돼. 그리고 막 강변북로를 타고 막 한강을 지나다 보면 용산 내에 되게 뭐 삐까뻔쩍한 건물들도 있지만 아직 재개발되지 못한 진짜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저 건물 뭐야? 막 이러면서 바로 찾아보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아파트를 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연예인 아파트 이런 데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지금은 안에 낯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저희에게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저 엄청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오래된 건물에 대한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각자가 이 드라마 영화를 보는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장소 협찬 크레딧을 꼭 봐요. 근데 이거 좀 특이한 취미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것까지 보는 사람 처음 봐요. 아, 그죠? 아까도 무한도전에서 무슨 아파트가 네. 오래가서 거길 친구랑 가셨다고 깜짝 놀란 저 게. 바로 찾았어요. 네. 저 무한도전 한 해도 빠지면서 다 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네. 아파트를 궁금해서 간다는 네. 생각을 못 보통 하셨죠. 아, 네. 무한도전 오늘 재밌었다 끝! 이렇게 많은데 거기 나온 아파트를 친구랑 한번 기어코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오타쿠 특징인 거 알죠? 오타쿠 특징. 네, 방송 덕후. 끝나고 시작. 맞아요. 덕후. 그래서 가보고 그 아파트에 대한 역사를 한번 쫙 보고 옛날 사진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약간 드라마 영화도 그 장소 협찬을 보고, 그건 뭐 비단 서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은 한번 가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민지님 말씀하실 때 저도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우리가 취준생 때는 누구나 되게 불안하고 진짜 이 회사 많은 이 서울에 내가 들어갈 곳이 하나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취준생 때 뭐 약간 나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메리대구 공방전이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메리대구 공방전도 각자의 꿈을 위해서 막 되게 방황하는 청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메인 그 두 주인공이 맨날 공원에서 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공원이 어디냐면 효창공원이에요. 저희 회사 바로 뒤에 있는 효창공원인데, 그때 되게 지금 생각하면 어린 마음이었지만 괜시리 그 주인공에 되게 너무 빙의가 되고 싶어가지고 알죠. 효창공원을 일부러 찾아서 와서 이렇게 한번 쭉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드라마에 나온 그 장소구나. 그래, 나도 그들처럼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있어야겠다. 약간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효창공원에 있던 막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드라마랑 어느 장면이 비슷한가 대조도 해보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근데 있습니다. 취준생 때 다혜님이 그럼 효창공원에 와보시고 네. 효창공원이랑 붙어있는 지금 여기 예, 한겨레 신문사요? 아니요, 그때 한겨레 신문사 보지도 않고. 아니, 저는 물론 한겨레 신문사를 너무 오고 싶었던 학생 때부터 저는 한겨레만 바라보고 살았던. 갑자기 네. 너무 급수습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겨레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때는 그냥 막 그럴 여유도 없이, 그리고 사실 여기가 되게 언덕길이라서. 맞아요. 효창공원에 저희가 붙어있지만, 효창공원을 넘어서 한겨레로 오기는 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효창공원 보고 그 앞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약간 취준생 약간 이러면서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서울의 어떤 장소들이 잘 조명된 콘텐츠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거나 혹은 이 도시를 재발견하는 그런 경험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 분도 약간 좀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서울에 대해서 좀 다룬? 저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구씨로 되게 인기가 핫했던 네, 네. 손석구랑 김지원 주연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경기도 완전 외곽에 사는데 직장은 또 서울 중심에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가며 타며 정말 힘들게 특히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데 그 땀을 흘리면서 여러 번 대중교통을 갈아타서 직장에 겨우 도착하는 살짝 수고스럽고 힘든 그런 출퇴근 여정을 그리는 드라마거든요. 저는 지방에서 왔으니까 서울에 제일 많은 건 서울 사람들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진짜 여기저기 다양하게 온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모여 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도 거주민들은 경기도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커리어를 이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도시, 땀 흘리는 도시, 뭔가 일어나가는 도시라는 느낌에 드라마를 통해서 서울이 조금 더 따뜻하다? 왜냐면 내가 이해하고 공감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연님에게도 나만 이방인이 맞아요. 아니구나 네. 이런 느낌을 좀 줬을 수 있겠네요. 근데 네. 물론 그 드라마에 네. 서울은 계란으로 비유를 해요. 서울은 계란의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다. 네, 어차피 네, 다 계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처럼 네. 아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서울이나 경기나 그냥 도찐 수도권이라는 네, 이름으로 저는 맞아요. 하나로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노른자와 흰자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멀고 흰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두 분도 있으세요? 예린님이나 민지님도 혹은 뭔가 서울에 대한 환상을 내게 처음 심어줬던 드라마라던가. 저는 아무래도 환상이 생긴 건 제가 어렸을 때 보긴 했지만 커피 프린스 1호점 같거든요. 요즘 계절이랑도 딱 네. 어울리는. 지금 다시 봐줘야 되는 지금 그런 시점에 느낌이죠. 봐야 되는. 네. 네. 저는 그래서 학생 때도 여름방학 정도 되면은 딱 이제 시험 끝나고 또 이제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에어컨 틀고 이렇게 커피 프린스를 정주행을 했었는데 거기 윤은혜 씨가 출연해서 은찬이가 맞아요. 살고 있는 집이 되게 도시 재벌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집이거든요.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 커피숍도 정말 홍대에 직접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홍대에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닫아서 아쉬운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제 기준으로는 약간 언니 오빠들의 그 삶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나와는 다른 그런 커피, 카페 이런 걸 좀 경영을 하기도 하면서 막 거기서 MT도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너무 좋아 보이고 그 서울에서 약간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또 반대로 약간 강북 바이브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순간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전 이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저한테 환상을 심어준 드라마는 그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다 추억의 드라마를 말씀해 주시는. 그거 제가 되게 어릴 때 봤는데 이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멋있는 남자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뭔가 근데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둘이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네. 그런 장면도 다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막연 뭔가 어른의 네. 삶 약간 이런. 도시에 사는 어른의 삶 이런 거에 어. 대한 환상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예림님이 커피 프린스가 강북 바이브가 되게 네. 잘 느껴지는 드라마라고 해서 완전 공감됐던 게 유난히 다른 로코 드라마에 비해 계절이나 공간적 배경을 되게 잘 담은 예쁘게. 드라마라는 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름 날씨도 너무 잘 담았지만 서울 뭔가 곳곳에 골목길도 굉장히 장면에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오고 주택, 아파트, 뭐 가게, 상점들, 뭐 밤에 걷는 골목길 이런 공간들을 되게 잘 찍어내서 그래서 아마 더 인기가 있었고 정말 예림 씨가 말한 강북 바이브가 좀 자연스럽게 묻어난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강북 바이브라고 하면 어떤 바이브예요? 일단 강남 바이브라고 강남이 하면 아닌. 일단 네모 건물에서
또각. 힐 신고 김비서 잠깐만 대기해. 이러면 네 회장님 네 이런 느낌이라면 네. 강북 바이브는 자전거 찌르릉. 근데 전 자전거를 못 타요.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찌르릉 한 다음에 땡땡씨 네 오늘도 좋은 아침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강남이 조금 포멀한 느낌이고 강북이 좀 더 캐주얼한 느낌 공간이. 예. 이 서울에 살지 않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강남 바이브, 강북 바이브가 되게 재밌네요. 이 노른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 약간 아까 또 그 민지님이 김삼순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소주에 비빔밥 먹는 장면만 기억에 남는데 아 맞죠 김삼순도 최근에 다시 재개봉했더라고요. 아예 맞아요.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좀 나네요. 저는 그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남산타워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두 분은 또 역시 서울 사람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저 그렇게 너무 많이 봐서 전 이미 남산타워를 가본 것 같고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도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저 지긋지긋해요. 저 그래서 남산타워를 제가 2년 전에 처음 가봤거든요. 아 서울에 살면서 네, 2년 그래서 전에 이 얘기를 하면 다 약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남산타워를 서울에 살면 한 번씩은 다 가보는 거 아니냐. 진짜 어이없다. 남산타워 말도 안 나오네. 남산타워를 예림님 가봤어요? 저 어릴 때도 가봤어요. 그때 기념 주화도 만들었어요. 쩔끄렁쩔끄렁. 그러니까 우리도 막 기념이라서. 우리도 지긋지긋해요. 어릴 때 가봐서. 서울이 물론 굉장히 노른자긴 한데 지방에 살아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산타워도 진작에 갔다 왔고 엄청 우리도 지긋지긋하다. 근데 저는 대단한 기념이라고 기념 주화까지 만들어서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열심히 돈 내서 2,000원 내고 만들었거든요. 어릴 때니까 괜찮아요. 혹시 남산에 있는 남산과학관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존재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노른자의 배부른 소리. 오늘 저와 민지님이 약간 좀 조용히 해야 되는 화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 많이 아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제안해준 예림님은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게 단순히 그냥 서쪽에 있는 지역명이 아니라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성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 또는 20살이 되고 나서 독립이라든지 뭐 성장이나 자신의 커리어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서울에 대한 각자의 얘기를 하면서 따뜻하고 차가웠던 자신들의 순간을 좀 더 나눠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서울에 사는 게 이젠 너무 좀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놓쳤던 지점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저야 민지님은 좀 더 그럴 거고요. 근데 이런 무신경함, 차가움 이런 것도 이제는 서울에서는 되게 기본값으로 느껴지는데 이번 화를 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면서 다정함을 내가 뭔가 착즙을 해보는 지점들이 있었나? 그런 나만의 포인트가 있었나?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한 번 더 재발견하고 여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이 낯선 도시에서 생기는 것도 되게 서울에서 버티게 해주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떤 낯선 도시에서 좀 버티게 해주는 다정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도 미지와 미래, 호수가 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처럼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나만의 다정함 착즙 방법 이런 것도 있다면 저희 메일 주소나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시대뉴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든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시대뉴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다혜, 수연, 예림, 민지였습니다. 안녕.